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이해 과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과학의 이용 분야 중에 의학 분야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의학 분야 가운데 질병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또 예방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백 종류의 의약품이나 백신이 이미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어서 유전병 진단에 생명공학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DNA 분석, 또 단백질 분석, RNA 분석 등 이런 그 분석법을 통해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고요. 또 낭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팅턴병이라고 하는 희귀 유전병들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병에 질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또는 그 유전병에 발병하기 전 상태인지 등을 이미 산모의 몸속에 있는 태아 단계에서도 이것을 태어나기 전에 유전병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인자 확인 또는 보인자 확인이 또 가능해 가지고 유전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피 한 방울로 수십 가지의 이런 이제 유전병 진단, 유전병 이외에도 다른 질병 진단까지도 가능하죠. 지금 최근에 감염병,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19 같은 병도 전부 다 지금 PCR 방법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조기 질병 진단 기술과 적절한 예방 그리고 조기 치료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발병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병 진단을 그림으로 확인하면 환자의 혈액 또는 조직을 채취해 가지고요. 환자의 혈액은 이제 그 혈관을 통해서 이제 주사기로 혈액을 채취하는 걸 말하고요. 조직 채취는 그 내시경이나 또는 외부의 어떤 이렇게 절편을 잘라내 가지고요. 조직을 채취하는 거죠. 이제 혈액 검사라든지 조직 검사라든지 또는 뭐 오줌 검사라든지 또는 분변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단백질 분석과 그다음에 이제 유전체 분석이 가능한 거죠. 단백질 분석을 통해서는 이제 질량 분석을 합니다. 그 매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그래가지고 매스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나 이제 그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GCMS나 LCMS를 가지고 단백질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체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단백질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든지 낭성 점유증이라든지 헌팅턴병이라든지 뭐 혈우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DNA를 분석하는데 DNA 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칩에 마이크로 어레이 이미지라고 해서 이게 최근에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한 번에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병 진단이 굉장히 수월하게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치료가 있습니다. 색깔을 조금 바꿀까요? 유전자 치료가 있어요. 유전자 치료. 유전자 치료도 돌연 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면 유전병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돌연 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래서 유전병 진단을 해가지고 유전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를 가진 아기가 태어났을 때, 또 유전자를 가진 어떤 성인이 있을 때 그 성인에게서 또 아기에게서 그 특정 질병을 갖는 유전자를 특정 질병을 안 갖는 사람의 유전자를 바꿀 수만 있다면 유전자 치료가 이제 100%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장난 유전자를 치료 목적으로 고장 안 난 유전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유전자 치료의 원리입니다. 진서라피 유전자 치료의 원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해서 생긴 유전병의 경우에 해당 유전자를 정상으로 바꾸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퇴행성 신경질환 등 몇 가지 유전병에 이 기술을 적용해서 성공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유전자 치료야말로 미래 이제 이런 의학이고 미래 과학의 핵심 분야입니다. 자, 오른쪽 이제 그림을 보세요. 여기 이제 세포를 이용한 도입이 있고요. 직접 도입이 있는데 직접 도입을 보면 이제 도입할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유전자 변형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입할 유전자를 벡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레트로바이러스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씁니다.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나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일반적으로 질병을 잘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바이러스 같으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보다 질병을 안 일으키는 바이러스, 사람에게 유익한 바이러스가 훨씬 많습니다. 세균도 마찬가지로 세균도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세균보다는 병을 안 일으키고 유익한 세균이 훨씬 많아요. 지구상에. 그래서 이런 직접 도입할 때 도입할 유전자를 한 변형된 이런 유전자를 해가지고 이제 벡터에다가 레트로바이러스에다가 삽입합니다.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를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환자 몸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거 지금 간인데요. 간에다 집어넣든지 뭐 폐에다가 집어넣든지 호흡기 질병 같으면 이제 폐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의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시험관에서 이제 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양해서 이제 문제 유전자가 정상으로 교체된 세포를 다시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 뭔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접 도입은 도입할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유전자 변형을 시켰어요. 유전자 재조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레트로바이러스에다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레트로바이러스를 환자 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꺼내가지고 시험관에서 배양을 합니다. 많이.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이제 병원성을 잃어버린 정상적인 세포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포를 만들어서 다시 환자한테 다시 도입을 한다. 다시 집어넣으면 그 어떤 특정한 질병이 없는 앞으로 그 질병이 없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엄마나 아빠에게서 있었던 질병 관련 유전자를 본인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으로 그 질병이 없는 정상 유전자로 바꾸어서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질병을 앓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유전자 치료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포를 이용한 도입은 도입할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똑같이 이제 유전자 재조합 DNA를 만든 다음에 도입할 유전자를 벡터 똑같이 레트로바이러스 집어넣어서 바로 이제 환자한테 넣었다가 빼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각 사람에게 투여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세포를 이용한 도입은 이거는 이제 자기 몸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세포를 이용한 도입은 이제 공장에서 많이 해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의학 분야에서는 질병 치료 및 예방, 의약품 생산과 백신 생산, 그리고 유전병 진단과 유전자 치료에 응용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농업 및 환경 분야를 보겠습니다. 농업 및 환경 분야. 여러분 교과서 171페이지입니다. 농업 및 환경 분야에서는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 GMO 식품, 여러분 이제 마트나 이런 백화점에 가면 식품 코너에 GMO 식품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게 있거든요. 사실 GMO 식품이 사람에게 그렇게 뭐 암을 일으킨다든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면 안전하지만 과학자들은 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럼 GMO 식품은 유전자 변형 식품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표시는 하자. 이게 이제 법제화됐어요. 그래서 GMO 식품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 생물인데 좋은 말로는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 이렇게 이제 그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자꾸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생물 이렇게 형질 전환 생물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용어가. 유전자 변형 생물은 크게 생물 자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유전자 변형 생물로부터 의약품과 같은 유용 물질의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 생물로부터 의약품과 같은 유용한 유용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목적 또는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 자체를 먹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은 뭐 벼라든지 감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뭐 면화라든지 또 뭐 이제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전자 콩이나 유전자 옥수수 같은 거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생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감자와 같은 농작물의 개량 또 이런 것이 생명과학 지식을 이용한 것은 감자 같은 농작물의 개량에 지금 생명과학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이거는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오래됐고 지금 미래 과학의 그냥 주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작물과 동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훌륭한 종자, 훌륭한 씨 동물 이런 것들을 선택해 가지고 전통적인 이런 이제 품종 개량이 계속 이루어졌죠. 그런데 생명과학 기술이 이제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교배라고 하는 전통적인 육종 방법이 이제는 DNA 재조합 기술에 의해서 유전자 변형 생물 제작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전자 변형 식물 이제 특별히 이제 농업 분야, 환경 분야니까 식물이죠. 동물도 물론 있습니다. 또 뭐 유전자 변형 그 연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여기는 유전자 변형 식물을 먼저 보면 에그로박테리움 투모 페시언스라고 하는 이제 그 세균의 학명인데요. 유전자 변형 식물은 에그로박테리아라는 토양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TI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토양 미생물이나 장내 미생물이나 이런 장내에 있는 대장균이나 토양에 있는 이런 이제 아그로박테리움. 아그로는 보통 이제 이게 농업이잖아요. 아그리컬처 그러면 농업이니까 아그로박테리움은 이제 농업 세균이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그로박테리아는 그 이제 우리가 벡터로스는 그 레트로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처럼 사람에게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그로박테리움 투모페시언스라고 하는 이러한 세균을 유전자 변형 식물을 활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그로박테리아라고 하는 토양 미생물이 갖고 있는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충 저항성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일반 옥수수. 여기 지금 일반 옥수수가 이렇게 막 썩고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 변형을 하면 이렇게 깨끗한 이런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자, 까맣게 하니까 꼭 불량품처럼 보이는데요. 요게 이제 위에 게 지금 유전자 변형 옥수수고 밑에 게 일반 옥수수입니다. 밑에 게 일반 옥수수. 알았죠? 요거는 이제 에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한 형질 전환 식물의 제작 과정을 그림으로 이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도 확인해 가지고 이제 알겠죠? 에그로박테리아 이게 이제 대장균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했었잖아요. 요거는 지금 에그로박테리아 농업세균인데 TI 플라스미드가 있다. 근데 TI 플라스미드에다가 원하는 형질의 유전자를 포함한 DNA를 여기다가 유전자 가위 기술로 집어넣었다. 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집어넣었다. 해가지고 재조합 TI 플라스미드가 생성됐고 재조합 TI 플라스미드를 집어넣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성체 식물로 키웠더니 새로운 특성을 가지는 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았죠? 그래서 새로운 꽃, 새로운 어떤 해충이 없는 꽃, 또 더 많은 열매를 나타내는 꽃, 더 많은 꽃을 생산하는 어떤 원예 작물이라든지 또 많은
단위 명주당 많은 이제 생산량을 내는 뭐 벼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물이 에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하는 형질 전환 식물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성되는 기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그로박테리아와 TI 플라스미드에 의해서 여기 지금 에그로박테리아 포함된 TI 플라스미드에 의해서 발생되는 근두암종. 여기 여러분 이제 산에나 들판에 가면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식물에 있는 암이거든요. 암이에요. 암이란 말이에요. 암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근두암종이라고 하는 식물의 암입니다. 그런데 식물은 이런 암에 걸려도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 같으면은 몸에 이 암세포들이 다른 영양분들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은 죽는데 식물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 이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71페이지 밑에 보면요. 식물 형질 질환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바로 에그로박테리아라고 하는 토양세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토양세균의 한 종류인 아그로박테리움 튜모파시언스는 상처난 식물에 침입해서 근두암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상처난, 여기 이제 나무에 상처가 이렇게 났다고 하면 그 상처난 곳에 아그로박테리움 튜모파시언스라고 하는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근두암종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로 보면 어떤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와 줄기의 경계면에 생기는 홍 모양의 종양을 일으킨다. 근두암종을 크라운 갈 디지즈라고 하는데요. 이 근두암종은 에그로박테리아의 TI 플라스미드 내에 존재하는 몇몇 유전자가 식물 유전체 내로 삽입한 다음에 유전자가 발현되기 때문에 생성됩니다. 자, 이 TI 플라스미드에는 식물 유전체로 삽입되는 tDNA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tDNA에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하면 이 유전자를 식물 유전체 내로 도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오른쪽에 보세요. 에그로박테리아 TI 플라스미드의 tDNA에 있는 유전자는 식물 유전체로 삽입한 다음에 에그로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오파인을 생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한 식물에서의 빠른 세포 분열이 일어나도록 식물 호르몬인 오옥신, 이 책 뒤에 지금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오옥신이라는 게 있어요. 오옥신. 여기 N, AUXIN, 오옥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옥신이라는 식물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식물 호르몬은 식물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사이토 여기 T입니다. T 닌 N I N CYTOKININ입니다. 사이토키닌이란 호르몬하고 오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책 292페이지하고 293페이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책을 한번 열어보세요. 292페이지 찾아볼까요? 292페이지하고 293페이지 있는데 292페이지에 오옥신은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관여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293페이지에 보면 사이토키닌은 식물의 생장을 조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식물의 생장을 조절한다는 것은 식물의 생장을 뭔가 이렇게 줄여준다는 뜻이고요. 오옥신은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그러니까 오옥신은 성장 호르몬이고 사이토키닌은 억제 호르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다시 17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 아그로박테리아 TI 플라스미드의 tDNA에 있는 유전자가 식물 유전체로 삽입된 다음에 에그로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오파인을 생성하고 또한 식물에서의 빠른 세포 분열이 일어나도록 식물 호르몬인 오옥신과 생장 호르몬인 오옥신과 또 억제 호르몬인 사이토키닌을 합성해서 식물 세포를 빠르게 증식시키고 이렇게 증식된 식물 세포는 오파인을 대량으로 합성해서 분배하게 되면서 토양 속의 에그로박테리아는 이를 먹이로 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토양 속의 아그로박테리아가 이를 먹이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그로박테리아끼리 자기들이 먹을 음식들을 생산하는 과정이 어떤 근두안종의 이런 이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식물 생장이나 식물 억제, 생장 억제에 우리가 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그로박테리엄 튜머 페시언스를 가지고 뭔 얘기인지 알았죠? 자, 유전자 변형 생물의 이용에 대해서 이제 도표로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키워가지고 줄이고 자, 유전자 변형 생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이게 GMO 식품에 이제 여러분 식품 중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GMO라고 하는 건 유전자 변형 생물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 분야, 의학 분야, 환경 분야, 산업 분야 등 모든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걸쳐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나 DNA 제조합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가위, 유전자 변형 생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용어가 굉장히 익숙해졌을 거예요. 자, 먼저 환경 적응 작물 보세요. 가뭄과 염분 저항 벼 등의 작물. 염분 저항 벼가 뭐예요? 소금이 많은 이제 그 간척지를 개발해 가지고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논에 이제 이게 벼가 자랄 수가 없거든요. 소금이 많아 가지고 전부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염분의 저항을 가진 벼를 유전자 조작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간척지에도 이제 논을 만들어서 벼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가뭄 저항 벼. 이제 벼를 키울 때 쌀을 생산할 때 가뭄이 들고 땅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면 다 죽거든요. 그런데 이 비가 부족해도 가뭄에도 저항성을 갖는 유전자 조작 벼가 있다고 그러면 좋죠. 그래서 환경 적응 작물, 가뭄에 저항성이 있는 벼 작물, 염분에 저항성이 있는 벼 작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죠? 그다음에 기능성 작물. 여기는 이제 그 황금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을 많이 하면은 황금쌀, 라이신 함량이 높은 종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황금쌀은 보통 쌀보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25배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쌀을 많이 먹지 않아도 영양분이 풍부하게 조금 먹어도 배부르고 조금 먹어도 그 비타민이 풍부하고 영양분이 충분하다 그러면 그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배부르게 우리가 먹는 그런 거 있지만은요. 어쨌든 이게 황금쌀이라고 하는 유전자 조작 쌀인데요. 이거는 수선화 세균 이게 베타카로틴 생성에 필요한 유전자들을 수선화 유전자하고 세균 유전자를 분리해 가지고 세균에서 유전자 분리하고 수선화라고 하는 농작물에서 유전자를 분리해서 이 벼라고 하는 그 식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타카로틴 생합성을 할 수 있는 비타민 A가 풍부한 이런 황금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흰쌀벼보다 황금쌀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25배나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25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25배. 자, 그래서 환경 적응 작물과 기능성 작물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작물 개량이 있습니다. 작물 개량. 이거는 이제 과일 숙성을 지원하고 과일을 집에다가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 과일이 금방 이제 부패되고 이제 이렇게 곰팡이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곰팡이가 자주 나지 않게 그리고 당분 함량도 좀 많게 일부러 조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숙성 지연 토마토. 토마토는 집에 놓으면 보통 이제 자꾸 변하는데 숙성 지연 토마토가 유전자 변형 생물에 의해서 품종이 개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성을 지연하고 당분 함량이 증가된 채소.
이제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 채소라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및 저항성 작물 이래 가지고요. 친환성 및 저항성물. 이거는 제초제 저항성 작물, 해충 저항성 작물이라 해 가지고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제초제를 농약으로 뿌리지 않고 제초제에 해당되는 그 유전자를 그 작물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작물을 키우면 농약을 쓰지 않아도 벌레가 물지 않는 작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친환경 작물이고 저항성 작물을 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